단기적으로는 전쟁 가능성이 좀 낮고요. 장기적으로는 핵 고도화가 계속된다든지,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은 우리나라 차원이 아니고 세계 이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죠. 자,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군사 변경해서 MDL을 침범하고 미사일 도발을 이제 감행하고 있었는데,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얼마나 좀 높아진 상태인가요, 지금? 예, 최근에 폴리티코라는 그 언론사에서 이제 전쟁 가능성 5개 지역으로 한반도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들어가죠. 한국은 항상 들어가겠죠. 항상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그 배경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앞에 5개는 제가 생략하고요. 배경은 뭔가 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휴전 상태고, 그 다음에 DMZ 외곽이 중무장돼 있고, 그리고 서울 전역이 북한의 사정권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배경이고, 위험 요소는 첫 번째로 북한의 불투명성.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번에 뭐 이란 하면서 이란이 나중에, 그러니까 미국의 벙커버스트 공격의 보복으로 카타르에 있는 그 기지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뭐 이게 위험 요소라 그러고, 전쟁이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뭘 들었는가 하니까 북한의 내부 상황이 쇠퇴중에 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미래 개선 조치가 없다는 거고요. 저게 이제 개선 조치가 있다 해도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한국이란 존재 자체예요. 한국을 통일 대상으로 두던 지금처럼 뭐 돌아서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자, 적대국으로 가자, 뭐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방을 못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북한한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못 살고 뭐 형편없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이라는 게 존재가 뭐 자기네들 지상낙원에 전혀 문제가 안 되면 관계없는데, 그 자기네 지상낙원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미래 개선 조치가 상당폭 없으면은 항상 북한은 이제 위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핵무기가 역할을 하는 거죠. 핵무기가 어째 보면은 하나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에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뭐 핵무기가 위협이 돼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핵무기 때문에 공격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사소한 전쟁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반드시 든든한 것만 아니죠. 뭐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북한한테 분명히 든든한 뒷배가 되지만은 그 외의 문제는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폭격하려고도 했다는 여러 가지 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도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위협을 감지하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분쟁의 2차적 영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미국의 안보 공약이 의문에 제기되거나 한국이나 일본의 핵개발 우려가 있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2차적 영향에 해당되죠. 한국 국민은 70%가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미국의 지원이 의문시 되면은 그 이 지지율이나 그 이 핵개발하는 압력이 증가하겠죠. 우리가 70%를 지지한다 해서 그 70%만큼 더 뭐 타당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응이 없고 뭐 다른 수단에 의지해야 된다, 이 자체가 믿음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전제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가 북한 핵 능력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북한이 뭐 완전히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핵의 수단들이 완전한 게 입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불확실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북한이 좀 안정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2차 정상회담도 우리가 바라고 있고, 트럼프는 최소한 바라고 있는 것 같고, 김정은은 어떤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최근에 국내적으로 항변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죠. 뭐 처음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이고 하던 그 시절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갈등이 불필요한 거죠. 뭐 생존을 위한 한 고비는 넘긴 걸로
보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어쨌든 뒷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낫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 가능성이 있지만은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장기 불안정성은 상당히 그래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요거는 폴리티코의 평가를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위험의 요소가 지속적이라는 게 있는데, 긴장 상태는 계속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긴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우리가 북한 위협 없이 지낸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고, DMZ가 중무장돼 있고, 그리고 서울이 미사일에 노출돼 있고, 북한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은 거의 불변 요소예요. 늘 바뀌지 않는 요소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위협이 좀 생겼죠. 이제 북러 협력으로 이제 그게 이제 조약이 되고, 만약에 뭐 북한이 좀 참전도 했고 하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화됐고, 또 북한이 실전 경험하고 기술도 좀 획득한 걸로 보고, 뭐 기술을 어느 정도 줬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역량으로 미중 경쟁 시에 미국의 안보 공약이 좀 의문이 된다. 그리고 한국 여론 등 핵 경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약간 새로운 요소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조금 더 보강하면은 북한 내부가 계속 쇠퇴하고 있고, 어쨌든 김정은이 평화통일이라는 걸 포기해버렸거든요. 뭐 북한식 통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무력통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자기는 평화통일을 했잖아요. 그렇고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해버렸죠. 남한을 적대국으로 해버렸고, 최근까지도 어쨌든 도발을 했습니다. 지금 신정부 들어서 조금 깔아앉기는 했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발언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쉽게 이렇게 접수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외부 요인으로 우선 미국 우선주의 공약 때문에 이게 이제 안보 공약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중 경쟁은 계속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북한은 조금 자신감이 약간 커가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위험 시나리오는 약점을 감지할 때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 섬을 도발한다, 점령한다는 이런 도발을 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에스컬레이션의 최상의 자기네들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만약에 핵이 생기면은 이제 하겠다는 핵 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은 되지만 에스컬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좀 딸리게 돼 있어요. 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단을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레드라 그래, 사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촘촘하게 멀리 올라가는 게 성금성금하게 짧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험 시나리오가 있죠. 그걸 만약에 김정은이가 저희가 유리하다 생각하면 계속 위협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조금 더 보강하면은, 이제 아까 핵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미사일을 개발했지만은 핵 공격 성공이 확신이 되는지, 자기가 이제 쏘아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성공이라는 것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때나 막 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확실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데, 좀 불확실하면은 사용을 좀 주저하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유화 정책을 했죠. 대북 방송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북한이 즉각 반응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시험도 지속하고 하지만 이제 침공 징후는 좀 없고요. 현재까지로는 여러 가지로 남북 관계가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한 단계 안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람들 쓰는 말은 별로 변한 게 없고요. 긍정 신호는 이제 트럼프가 대화를 재개할 시도가 있고,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 특히 김정은에 대한 언급도 했고, 그게 말잔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상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덕담이라도 꺼내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또 이제 한미 합동 훈련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억지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 훈련은 북한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간에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방어적 성격을 뭐 끝까지 우리가 방어적 성격을 한다 하면 우리가 권투 시합할 때 계속 맞고만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잽도 내밀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크다. 그래서 전쟁이 우리 훈련 때문에 뭐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전쟁을 한다. 이건 약간 그 사람들이 쓰는 억지에 가까운 것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전쟁 가능성이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확률이 좀 낮다. 그리고 좀 유화 정책이고 억지력에 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미국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북러 협력이 좀 강화되면서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력도 좀 강화될 공산이 좀 큽니다. 그게 뭐 미국 요청으로 우리가 이제 그 포탄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제재에 동참해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하고 한테 우리가 압력을 강화하는데 미국이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재개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전쟁 가능성이 좀 낮고요. 장기적으로는 핵 고도화가 계속된다든지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은 이제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차원이 아니고 세계 이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죠. 그런 뜻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역시 불확실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니까 지속 대화가 중요합니다. 억지력을 하려면 일단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지금 갈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야기를 좀 하자든지 대화를 하자든지 이제 그 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마냥 끝없이 거부하면은 또 정부를 또 5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면 저쪽에 대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면 하는 동안은 조금 아무래도 그 분쟁의 가능성이 좀 낮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완전히 서로 대화가 단절되는 바람에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뭐 그 뒤로부터 확 냉각됐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바뀌면서도 뭐 더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신뢰 구축이나 소통 유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혹시 뭐 다른 나라 전쟁 때문에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우리하고 직접 생존의 문제와 관계없는 문제 때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좀 강화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그걸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미러 관계가 개선될 때 우리가 재빨리 들어가 가지고 그걸 좀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북미 간에도 이렇게 대화가 되게 하고 한중 북일 이제 그런 정의 외교, 그러니까 북한이 외교 무대에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도와주고 우리도 이제 그 러시아나 중국하고 이제 대화를 강화해서 계속 그 외교적인 노력을 가지고 이걸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뭐 북한한테 전쟁해가 이겨서 최후의 이름까지 살아남아서 북한 사람 다 죽고 우리 한 명 살아남아가 이긴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이 안 일어나고 번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게 중요하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자국군대 영웅적이라 칭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가시했는데 북한이 파병이 실질적으로 전황에는 어떤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죠. 그래, 요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2일 날 우리 김작가 TV 출연해가지고 북한군 참전은 미디어 스턴트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제가 그전부터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이제 4월 26일 날 게라시모프가 이제 푸틴한테 보고하면서 북한군 참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날 새벽에 제가 제 블로그에 북한군 크루스크 참전 관련해서 제가 평가를 잘못했다. 제가 정보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애측을 했는데 사과 포스팅을 하셨군요. 제가 사과 포스팅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구독자가 별로 안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은 제대로 이게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랬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어차피 정보
평가 과정이라서 확률적인 과정이니까 제가 뭐 분석을 해서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 해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제가 이게 제 생각이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시기가 있는데 그걸 제가 놓쳤어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확신을 해가지고 미디어 스턴트로 확신해가지고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건데, 제가 처음에 이게 우리가 10월 18일에 국정원에서 어떻게 보도 자료를 냈는가 하니까, 작년 10월.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북한 특수부대 러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확인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제가 네. 동그라미 네모로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했죠.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제가 이걸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게 이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는가요? 북한군 참전 가능성이 낮다. 한 90%는 거짓말이고 10%에서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아마 우크라이나발 보도를 보고 속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네. 왜 그런가? 그때 대부분 우크라이나 서방 보도가 가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포스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우크라이나 10월 13일을 나와가지고 ISW에서 10월 15일 날 이야기했고 국정원이 이제 한 3일씩 거쳐가지고 2, 3일씩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러우전 참전을 하는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참전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야 보내라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국제적인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조약이나 파병 관련해서 세부 협정이 필요하다. 북한군의 주둔군 지휘나 지휘 통제 관련이나 연합작전 수행 관련 이런 게 필요하고 실무 준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내려면은 이제 우선 북한군을 그 러시아 전쟁에 보내려면 북한군을 보내가 될지 안 될지 북한군을 가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 조약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약을 맺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동안에 조약이 6월 달에 체결된 다음에 비준을 11월 달에 거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12월 달에 발효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제 조약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참전을 이제 결정했을 때 국내에 엄청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참전하기로 결정한 게 2003년 4월 2일입니다. 그래 국회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마부대는 의료 지원이니까 그 달에 보냈어요. 그런데 서해부대 건설공병지원단은 1년 있다가 보냈어요. 제마부대가 가고 난데 1년 뒤에 딱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참여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가서 새로운 임무도 군인들 가면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무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면 미군한테 뭘 어떻게 지원받을 건지 이것도 행정협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대가 당장 가 있는 거 되는 게 아니고 그 가 있으면은 그 서해 부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혹시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게 북러 간의 조약이 비준이 된 게 12월 4일이니까 그 전에 갈 가능성이 되게 낮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10월 18일 저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파병 예측 보도였겠죠. 참전을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정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10월 18일 날 그 시점이 이제 화살표입니다. 러시아가 보면 우크라이나가 병력 손실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병력이 필요 없는 상태였는데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죠.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그건 아직까지도 저 포로에 대해서 제네바 적십자에 뭐 요청했던 북한이나 러시아가 그 포로를 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직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어쨌든 이 참전 배경이 뭔가 하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푸틴이 경고를 2022년 10월, 2023년 4월, 그 다음 9월, 10월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우리가 이제 공급한 건 2022년 11월 달에 10만 발을 공급했고, 그 다음 3월 달에 50만 발, 60만 발을 줬는데 다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대여를 했어요. 미국은 미국 자기 포탄을 준 거예요. 뭐 바로 줬는지 아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장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영향을 쭉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 참전했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가 하니까 12월 4일 이후에는 참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저걸 다 미디어 스턴트로 본 거예요. 그 전에 게 이제 거짓이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던 것은 12월 4일 이후에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걸 너무 간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를 좀 호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즉시 사과했고요. 이유는 이제 처음 밝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상당히 구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한다는 거는 저는 멋진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사과는 했고, 이제 이유는 지금 구차하지만 밝힙니다. 어쨌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왕 북한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참전한 게 군사적인 영향이 뭐냐 하는 것이 네. 이제 김 작가님의 질문이니까, 일단 러시아의 북한군 지원의 필요성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32개 나라하고 상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 지원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실제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압박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막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봤던 것은 러시아는 병력 부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부족하고 북한군은 러시아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전을 따라잡으면 상당히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북한군 참전은 저는 정치적 행위라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특히 이제 북한은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특히 군사적으로도 많이 얻고, 그거 가지고 러시아가 싸우는데 각 그 제대에 파견돼가지고 견학도 하고 실제로 같이 연락장교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현대전이 수행되는 거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파병해가지고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실전을 본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저는 북한의 그 뭐 폭풍군단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부대인지 굉장히 북한의 정예부대를 보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뭐 서해부대 이런 것들도 특임부대를 훈련시켜 보내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되게 그런 데 갈 때는 이제 병사들 능력이 탁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썼던 것은 대부분 앞에 있는 보병전투에서 쓸 것이다. 최첨단에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에 경고하는 것에 대한 실행력을 입증할 수 있고,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 한국에 압박을 주는 거지만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참전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북한은 현대전 경험을 하고 러시아 관계에 개선을 하고, 사실 북한에 있는 제재를 러시아를 통해서 대부분 회피해버렸죠. 러시아의 벌목공도 다 옛날에 철수했었거든요. 유엔 제재 때문에. 근데 지금 참전하면서 다 이제 다 뚫리고 노동력 수출할 기회도 생기고 굉장히 큰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월남전 참전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히 통합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서 전쟁 수행 전 과정을 학습했을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은 제대별로 여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주로 보내고, 앞에서 이제 보병 전투하는 사람들 소수만 몇 개만 뭐 몇백만 안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쨌든 그러나 전사자가 그때 김정은 하는 거 보니까 101개가 보이던데 한 200명 정도 전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소부대 전투 이런 것들은 북한군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갔을 거고, 아마 드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좀 입었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을 통틀어서 북한군하고 조우한 경험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데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온 게 아니고 아예 안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전황에 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온 걸 봐서 소규모 투입을 한 게 분명하고요. 전사자 수가 이제 200명으로 보이는데 이걸 4개월 동안 참전했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두 명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 수준 자체가 100명이면 한 명이고 이제 200명이면 두 명인 수준이죠. 근데 이게 크루스크 작전의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76,550명입니다. 이거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한 31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0.3에서 0.6% 수준이죠. 그러니까 소규모 투입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전사자로 보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20%밖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손실에도 1.5%에서 6%니까, 그러니까 전체 전역이 한 20개가 있다 치면 그 중에 1개, 30개가 있다 치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북한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일단은 최일선 보병이 이제 죽으면서 싸웠으니까 이쪽에는 사실 생생하게 지금 뭐 드론이 있거나 현대전 상황에 싸우는 연습을 했을 거고, 그거 말고도 각급의 장군들부터 시작해서 뭐 영관들, 그다음에 위관들 이런 장교들이나 기관 간부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왔을 거다. 우리는 그게 되게 북한이 커서 그 식으로 해서 북한을 재조정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